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걸쳐서 비가 오고 있죠. 이 태풍이 올라오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 또 가옥 피해, 특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내일 우리 한반도를 상륙해서 부산을 거쳐서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부산 이쪽에 계신 분들 진짜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텐데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는 있지만 자연재해가 예상외로 우리 인류를 덮쳤을 때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을 역사 속에서 보았는데요. 하여튼 이번 피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석 특집이 아니라요, 김건희 특집입니다. 이분 진짜 이 비가 계속 양파 껍질 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월요일 날 김건희 비 논란 특집을 마련해서요, 각 코너마다 김건희 씨에 관련된 무슨 사실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는 9시에 출연하는 김영민 의원, 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안을 발의했죠. 왜 발의했는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과연 관철시켜서 김건희 씨를 검찰들의 특검보들의 수사를 받게 할 것인지,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것을 김영민 의원에게 속 시원하게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의 제목은 저희가 지금 그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재판 중에 있었던 그 녹취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녹취록이 공개됐죠. 거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오는 6일날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재명이 아니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강한 징후와 의혹을 갖고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와 환율은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순서는요, 코멘터리 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상병 박사의 뉴스 클래스, 여기서는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에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가 반입됐습니다. 그리고 프락치 의혹인 김수호가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참네, 어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인기 코너죠, 월요일날에 박예슬의 민심콕, 박예슬의 민심콕에서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뮤니티라든가 SNS 소셜미디어에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 박예슬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또 적극적인 취재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0분에 우리 김영민 의원 모시고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벌써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채팅방은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기존의 언론이 우리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채팅방에서 우리의 얘기를 하고 이걸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국민의 얘기를 모아나가는 방향이, 모아나가는 장소가 바로 이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코멘터리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비상이고 국민은 고통과 신음에 겹쳐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정쟁만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의 주제로 제가 잡았습니다. 자, 멘붕입니다. 배추, 호박 몇 퍼센트 오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80% 올랐습니다. 진짜 지독합니다. 야채값이 왜 이래? 배추, 호박. 예? 제가 잠깐 기사에 난 거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면요, 호박 83.2%, 배추 78%, 등유 73%, 오이 69%, 무 50%, 열무 54.3%, 파 48.9%. 참 대단합니다. 아주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전년 전월 대비해 5.7% 상승했는데요. 추석이 두렵죠.
환율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1360원을 돌파했고요. 증권가에서는 1400원대를 육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다 아시죠. 수입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무역 적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커다란 위기, 수출에 수입에 굉장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글로벌 전환 시대죠. 대한민국 코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 각국과 각축전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난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산업, 그죠? 글로벌 먹거리, 수소 산업, 이런 미래형 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가거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육성책과 지원책을 발표하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뭘 합니까?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추석 때 소환하겠다. 또 같은 당의 이준석 전 대표를 경찰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세상에 이러한 당이 있나요? 법원에서 하려는데 안 해요. 법원하고 싸우겠답니다. 법원도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정권, 오만한 집권당입니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척은 하겠죠. 회의도 하고. 그런데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진짜 민생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프라를 깔고 육성할 수 있는 분이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걱정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코미티 뉴스는 왜 윤석열은 이재명에게 한가위 추석에 싸움을 걸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검찰 권력의 아주 치밀한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시절에도 한동훈은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었고 브레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각종 보고서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자.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의 작품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검찰 브레인들 각종 요직에 들어가 있죠. 몸 비서관 해갖고 이 사람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은 상승할 기미도 안 보이고 상승할 의지와 의도도 없고 카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야당 대표 이재명 더 씌워갖고 없는 죄 있는 죄 다 갖다 붙여갖고 전에 했던 수사 다시 수사하고 언론 동원해서 그냥 터뜨리고, 그럼 마치 국민들이 야, 이거 이재명 뭐가 있구나, 추석 때 만나는 사람마다 밥상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이재명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해서 추석 민심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추석 민심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이 뭘 해야 된다. 이것이 추석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을 희석시켜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 재수사, 기소, 재판 계속 올려가면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 흉악한 의도가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과 민생은 딴전이 가는 거죠. 국회는 뭘 합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정쟁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외면당하고 국회는 싸움터가 되고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수법 우리가 오랫동안 봐온 수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윤석열 정권의 기획하고 있는 핵심 기획자들에 의해서 바로 검찰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다. 자, 이렇게 될까요?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고 국민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충분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더 폭로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코미티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아닙니다.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조사해야 된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농후합니다. 징후합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김건희 씨가 그럼 좀 사세요. 사세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선 토론 과정에서 관계가 없었다. 누굽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유승민 후보가 물어봤나. 자기의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매도 매수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녹취록에. 아, 좀 사세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좀 사세요. 그랬어요. 그럼 좀 사세요. 예? 자, 이것이 뭐 1인 매매입니까? 이것이 위탁 대리 매매입니까? 직접 관여한 것이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 토론 과정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건 TV 토론입니다. 약합니다. 이건. TV 토론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 혹은 상대편을 낙선시키기 하는 것이 TV 토론이에요. 이건 허위사실 공표죄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때 관계 없다 그랬는데 관계 있다는 걸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얘기를 했냐?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4달 정도 맡겼다는데 뭐 골드만삭스인가 뭐 하잖아요. 이 사람 이모 씨죠.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죠. 주가 조작범이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절연을 안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건 2010년 5월 20일인데 그 이후에도 2010년 6월 10일자 통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땡땡땡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했잖아요. 절연 안 했습니다. 이 TV증권 거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TV토론에서. TV토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상대방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본인, 신분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전히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넣었다고 하는 소환하다 이재명 아니 세상에 무슨 뭐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국감에서 나와서 자기 변호한 거 아니에요. 언론 인터뷰한 거예요. 그 말 약간 오버했다고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한동훈 장관 허위사실 공표죄 안 배웠습니까? 사법고시 어떻게 붙었어요? 예? 허위사실 공표죄 좀 제대로 하세요.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팅방이 바로 우리의 언론입니다.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서 이것이 내용이 맞나? 긴가민가 했는데 맞아? 이런 사실도 있다. 이것을 알아가는 우리의 공론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충분히 시간상 뭐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박상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에 집에서 이번에는 뭐 책도 좀 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아침에 오시는데? 네, 뭐 비가 주로 내리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은 비는 없습니다만 내일 모레가 이제 태풍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진짜 말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남부 해안에 바로 직격타가 될 것 같은데 네.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이번에는 역대급 강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상민 박사님 집은 뭐 반지하는 아니시죠? 뭐 네,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 네, 네. 그게도 시골이기 때문에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사시는데.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셨어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예, 지금 비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주택이 불안한 분들, 네, 그죠? 네. 산 밑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걱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닷가에. 영세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넘친다든지 네. 태풍이 몰아칠 경우에는 그거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직장에 하루 못 나가는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 국가나 지자체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뭐 신경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보 포스터는 안 찍겠죠? 설마? 안 그러겠죠. 그럼요. 네. 또 홍보 포스터 찍으러 또 내려갈까봐. 네. 예. 뭐 생각이 잘 안 바뀌니까 하여튼 봅시다. 자, 우리 박사님이 처음에 준비하신 내용은 역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얘기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죠. 제가 코멘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 주시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당초에 네. 지난해 말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권오수 회장하고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 이 씨라고 하는 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혐의 내용이 아주 재질이 나쁘고 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본인들도 다 이미 그 내용이 다 드러난 것이고 그런데 당시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왜 그 무혐의냐? 기소냐? 아무런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지난해 12월에 지금 9개월 동안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찰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9개월 동안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때 대선을 지켜봤습니까? 아무튼 9개월 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에서 노는 얘기는 야,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살아있는 권력에.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확실하게 모든 혐의가 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대로 그냥 불기소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네. 들었는데 웬걸?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것도 결정적이죠.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날 재판에서 나왔던 대목입니다. 재판에서 화면에 이 브리핑을 해가면서 나왔던 대목을 네. 그대 받았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방금 유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네. 그때 녹취록 당사자의 녹취록이니까 김건희 여사와 또 증권사의 그 직원하고 이모 씨. 그다음에 이모 씨 욕한 게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녹취록 내용이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1월 12일 날 2010년입니다. 1월 12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월 말까지 해서 17억 원어치를 샀어요. 1월 달에만. 1월 달에만. 1월 말까지. 이게 며칠이요? 1월 며칠? 1월 12일부터 말까지니까. 말까지. 예, 말까지 한 2주쯤 되게 2주 정도 네, 됐죠. 17억원짜리 샀는데 1월 12일 날 그 당일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몇수였어요. 직접 정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예. 직접 했습니다. 13일이 아니라 12일. 예.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2010년 이해하셔야 1월 돼요. 예. 1월 12일 날 김건희 여사 직접 매수한 내용입니다. 정권사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 시가가 2,375원이에요. 아래 위로 1,000주씩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네.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게요, 여사님. 하니까 김건희가 네, 그러시죠.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시죠. 직접 지시. 자, 그 다음 날.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는 정권사 직원이 전화를 합니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좀 살게요. 2,500원까지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거 전화 왔어요? 물어요. 전화 누구한테 전화 왔을까요? 이 씨. 주가 조작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느냐? 이모 씨? 예, 이모 씨. 그러니까 네 왔다고 그러겠죠? 네 왔습니다. 사러 왔던가요? 네, 그렇게 네, 그럼 좀 사주세요. 그러면 이건 공범관계를 의심할 딱 수밖에 이거예요. 없는 친구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조작을 하고 누가 허위로 이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검찰이 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을 했고 또 주가 조작범 이 씨도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팩트 드러났습니다. 네. 자, 검찰이 1월 10일과 1월 13일 날에 이 전화 내용과 관련해서 공소장 범죄 일람표, 공소장이라는 범죄가 무슨 범죄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일람표? 예, 쫙 있습니다. 범죄 일람표가.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죠. 예. 이거는 검찰이 확인한 대목을 가지고 범죄라고 사실해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시세 조정 같은 혐의가 모두 다 나와 있어요. 범죄 일람표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럼 범죄 일람표가 이게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냐니까 그때 검찰은 일람표에는 정확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했어. 그게 문제예요. 범죄 일람표는 분명히 범죄가 있는데. 아마 그러면 범죄 일람표가 또 조작됐다든지 범죄 일람표에 부하 직원의 실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검찰의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앞서도 이제 네. 허위 사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선 토론 과정에서. 경선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때에도 이 얘기를 수없이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왔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가 조작 그 고수 범죄 그 사람이 다 했지. 김건희는 관계가 없다. 관계 그 있잖아. 사람에게 위임 관리했어요. 위임 관리. 방금 직접 전화했잖아요. 그죠? 이거 사실 드러난 거잖아. 직접 전화했잖아요. 이 씨와 관계된 게 이 씨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4개월 맡겼다가 손실이 나서 이 정권 주식 이 조작을 하는 주공과는 전련했다고 표현했어요. 전련. 관계를 끊었다. 그죠? 전련했다. 법률 용어인가 보죠. 전련? 뭐 그렇죠. 잘 안 쓰죠. 사법고시 할 우리는. 때 그 보는 그렇죠.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뭐 저런 거는 안 쓰죠. 관계를 끊었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고 이제 안 했다 했는데 요 날에 5월 20일자입니다. 예. 그래서 신한투자금융에서 동부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5월 20일을 얘기했습니다. 6월 16일 날 동부정권 직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게도 넣었어요. 통화가 뭐냐면은 저하고 요 이씨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직접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거래를 못해요. 나하고 이씨 외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라. 그럼 이씨하고 관계를 끊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모 씨가 그 주가 조작 범으로 그렇죠. 처벌받고 있죠. 그때까지도 관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에 대부분 이 사람이 했다. 따라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고 다만 문제는 다음 문제는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9월 9일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게임 끝납니다. 이쯤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구만. 그렇죠. 하지 않고 또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 재임 중에 중단 범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밝혀야 되는데 팩트마저 안 밝히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냐, 또 윤석열의 검찰은 뭐냐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그 세계 일고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임 뒤에 밝히면 되겠죠. 그거는 가능하죠. 대통령 그만두고. 그럼요. 네. 그거는 뭐 여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그만두든 5년 뒤에 그만두든 간에 네. 대통령 아닐 때 밝히면 네, 되는 그럼요. 이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안 하는 이게 공소가 중지가 되니까. 밝히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밝히는 할 수 있는 거죠. 기소를 못 한다는. 그렇죠. 네. 수사를 못 한다는. 그럼요. 네. 서면 조사도 못 하나요? 조사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특검하면 서면 조사 할 수 있을 거예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대통령 이명박 때도 했어. 그래서 서면 조사했다고. 논현동 사정가 네. 거기 했어요. 네. 하여튼 조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소를 못 하고 소추를 못 하고. 이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법 만들면 되지. 공소시효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얘기는 결국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근데 요거는 특검을 김건희 여사한테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은 민주당의 특검에 칼을 뽑았으면은 반드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기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인데 예. 하필 타이밍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하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하기를 바란다. 원내에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전략은 쏘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국민과 소통하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바로 특검이 나오니까 조금 뒷맛이 개운치 않는 그런 느낌도 분명합니다. 그 특검법 발의한 김영민 의원이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정치 현황에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검법을 관철시킬 건지 김영민 의원한테 한번 제가 정말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맞아요. 국민들 앞에는 민주당이 하면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 이런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내부의 강성파에 의해서 했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 좀 그런 조언을 알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김건희.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네, 하여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이 사드 문제가 다시 터졌어요. 네. 뭡니까? 이것도 밤중에 뭐 넣으려고 그러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그랬던데 네.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일요일 새벽에 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새벽에 네.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새벽이면은 아마 시민들이 곤히 주무시고 계실 그 시간입니다. 새벽 네. 1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1시 30분에 토요일 바로 전날 그러니까 네. 일요일 토요일에는 제13차 범국민 평화행동 이런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크게 다치거나 뭐 충돌 없었어요. 이때 만약에 장비가 들어왔으면은 충돌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장비는 가야 되겠고 새벽에 1시 반에 일요일 날 이럴라. 새벽에 장비가 발견된 겁니다. 주민들 다 주무시고 주무시는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보다 차소리 듣고 뒤에 뛰어나온 분이 있어요. 왜가 차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뭐냐고 뛰어나온 분이 있어요. 뛰어나왔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불도저 같은 공사 장비 그다음에 유류차가 못 들어가지고 전에는 헬기로 공중에서 투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유류차 한 대가 유유히 새벽 1시 반에 기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성합차 한 10대 정도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왜 우리가 문제를 삼느냐면은 네. 성주 사대기지 정상화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국방부와 또 당시 이 관계자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주말에는 장비를 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주말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푹 주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주말에는 쉬시고 우리는 이 문제도 시민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지 주말에 뭐 새벽에 비 오는 날 그런 그 짓거리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주민은 편안히 주무셨어요. 주무시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아니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설득해서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 집 옆에 바로 이에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 사드 기지 주변의 이 단체 소승리 종합상황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찰과 국방부 측이 주말 내에는 반입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 말을 했는데 일요일 야암을 튼다 기습적으로 들어갔다. 자, 뭐야, 도대체 이 무슨 대한민국 걸? 정부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민들이 주무시는 야밤에 새벽 1시 반에 사드 기지를 그것도 그 주민들 속이고 진격을 해서 반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표 공정이고 정의고 상식인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 사드 문제는 지금 대중국 관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네. 이번 주에 중국의 이제 고위급 인사가 방한하는데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사드 기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가동할 경우에는 네. 중국은 당연히 보복 조치를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이게 참 이게 그 한반도 우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은 미국한테 갔다가 중국한테 갔다가 일본한테 갔다가 정신이 없어 그냥. 네. 우리 중심을 잡고서 우리의 실리적인 이익에 입각해서 이 외교를 해나가야 돼. 조선이 망할 때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군사 동맹이라든가 한반도에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거의 미국은 몇 퍼센트 예를 들면 중국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유럽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실리 외교를 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미국한테 어떤 날은 중국한테 어떤 데 일본에 갔다가 일본 자주 가요 요새 그냥.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네. 마냥 비판만 해야 되는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맞아요. 이 중요하죠.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밀가루 공급을 받아서 먹고 살던 시대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지금은 거의 10위권 경제 대국이고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언이 훨씬 컸습니다. 이제 일본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맞아요. 자,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라면은 우리 한국에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된 원칙.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모든 문제가 결국은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리 미국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중국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경제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양보가 되고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은 미국한테 우습게 보이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뒤통수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나오면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언론도 우리가 다 볼 겁니다. 제가 직접 직하게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뭐 황무시부나 중국의 관영은 어떻게 할지. 일본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한테도 결국은 우리의 국가 자존심이 우습게 보이면서 또 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100년 전에
조선 왕조가 망하든 그 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비극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경고하고 또 주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정권은 도대체 국민에게 걱정거리만 줘. 예? 좀 해결 좀 하지.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누가 피해자인가? 네, 김순호 국장님 또 한마디 말씀하셨네요.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김순호 국장의 제가 이 문제를 좀 따져본 대목은 지금 김순호 국장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안 좋지. 이건 내치려 그러니 또 김순호 국장이 나와서 어떤 말 할지도 모르고. 가단치 않죠 이거. 그냥 그렇죠. 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럴 수 모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배신에 뭘또 줄 수도 있는 그럼요. 거. 이거 앞으로 또 마침 그렇게 싸워서 자리에 앉혔는데 나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동문들 후배들이 나서서 대거 네. 사퇴하시라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순호 국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 돌파자. 정면 돌파? 야, 참 뭐. 바로 이 상황을 물타기 하면서 정면 돌파자. 뭐냐? 나도 피해자다. 딱 이게 나온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래요? 나도 피해자다. 어디서 피해를 받았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은 김순호 국장이 8월 29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도 1980년대 초에 녹화 공작 사업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요거는 피해자잖아요. 그때 불합치된 거 아니 그때? 그때 보안사 불합치 역할 한 거 아니? 끌려간 거 자체는 피해자는 거죠. 아, 가스 역할 했지만 끌려간 거는 아. 내가 자발적으로 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진실규명해달라. 결국은 뭐냐면 요거는 형식만 보면은 끌려갔기 때문에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뭘 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경찰을 특치다고 요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판단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실화해위에 규명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네. 나도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에 만약 이것이 오케이 당신도 피해자네 그러면은 김순호 국장은 또 떠다기 일할 수 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물타기 작전으로 정면 대결을 승부수를 들고 넣었다. 요 소식을 제가 민중의 소리에서 사설 썼네요. 김순호 국장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왜 경찰로 변신하게 됐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의 일원인 공안대부 홍승상 턱친이 억죽었다고 했던 사람. 그를 어떻게 알게 돼 특채했는지도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중의 소리 사설입니다. 독재 정권에 투항하고 동료를 밀고 한 대가로 출세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과거 동료들을 이적단체 주사파로 공개 비난한 것이다. 공직은커녕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인간 자체가 싫다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네. 저는 이 내용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김순호 국장 사실 경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치안감 아닙니까? 치안감 무거 2개입니다. 경찰국장 여기까지 오기에 간단치 않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간단치 않구나. 우리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은 출세의 노하우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박사님, 우리 박예슬 기자 준비되셨나요? 박사님, 어떻게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엔. 지금 이재명 소환, 김건희 특공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네. 전국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냥 이 기조대로 끊임없이 나갈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조대로 나갈 것이고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은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야당이 이 상황 속에서 협치하다 도와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사실상 정치적인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리고 민생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네.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외부 변수가 없을 것이고 또 운 나쁘면은 외부에서 무슨 IMF 같은 그런 외부 변수가 터질 때 그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렇다면 박사님 말씀을 들어봤을 땐 이재명 당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건 싸워야겠지만 정부에서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쓰니까 민생 문제 그렇죠? 그 100대 입법과제를 밝혔던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수당이 힘을 보고 강하게 국민을 떼어나가면서 해나갈 때 역시 대한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승수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희망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 전략도 중요하다. 좋습니다. 원내 네, 전략에. 네. 또 한 표 우리는. 네. 아, 네. 한 표 푸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추석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환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우리 분석을 일단 해서 김용민 의원 오시니까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아 말씀하실지 그래요? 안 알겠습니다. 가실 겁니까? 밖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밖에서 알겠습니다. 예. 가지 마세요 김용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박예솔 기자가 준비하는 노트북 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올라오신 댓글도 오늘도 아주 댓글이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예, 아주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냥 막 이 채팅방에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고요. 제가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박예솔 기자. 예. 네. 아니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게요. 예. 아, 하여튼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더니 국민의 1%만 보고 가는 거냐? 아, 박사님 현정한 판단. 네, 김종환님 지금은 전쟁 시작이다. 김명희님, 박랑자님, 네, 류지혜님, 소소님, 네, 감사합니다. 무지한 뭐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워낙 올려주셔갖고 오늘 계속 이 채팅방에 오신 분들, 네, 계속해서 이제 나날이 이제 우리가 채팅방에 참여하신 분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소통하면서 아침에 이야기할 수 있는 뉴스프 코멘터리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집 식구들도 다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박예슬 기자가 오늘 나온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네. 9월을 맞이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선선한 날씨가 되고 또 흰남노라는 큰 태풍 제의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수해 복구 중인 곳에도 더욱더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아, 제일 걱정이에요, 그죠? 네. 과연 뭘 하고 있을까 걱정됩니다. 아니 뭐 회의. 윤석열 그다음에 대통령 또 이제 피해 수해 현장 또 방문 뻔하죠. 술만 안 마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술 먹는 게 뭐 죄인가요? 술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는 모습이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 괴로우면 먹어야죠. 예? 못 견디면은. 아 술 걱정입니다. 먹는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개인 사생활이에요. 네? 아니 대통령의 사생활이 있나요? 네? 사생활이 있나요? 아니 그거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핀란드 그 총리인가? 여자 총리. 37살 밤에 나이트클럽도 가고 사생활이 다 있죠. 그거는. 아니 총리와 대통령은 다르죠. 아 똑같아요. 아, 너무 윤석열 대통령 술 많이 먹는 거 갖고 박예슬 기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술 그만 먹어야죠. 그 채팅방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 댓글에 많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술 먹으면 다음 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죠. 국정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사실상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절주하고. 네. 왜 절주해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그죠? 국민에 대한 소명 의식 갖고. 역시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술 안 먹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네. 하여튼 금주하는 대통령을 하여튼 뭐- 기대하겠습니다.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 자, 첫 번째 우리 박예솔 기자가 나온 주제는 윤석열 공약 청년 도약 계좌 반토막으로 후퇴했다. 이게 뭡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억 원 통장을 걸었었는데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한 결과 결국 4천만 원 통장으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좀 예를 들면 윤석열 설명. 대통령이 네. 사실은 대선 후보 기간에는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사실상은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19세에서 34세이며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어요.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거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만기 5년으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기여금 매칭률을 최대 6% 기준으로 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원래는 10년이었는데 네. 5년으로 줄은 거고요. 네. 그리고 청년이라면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받을 수 있던 금액을 정부가 이제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로 조금 더 까다롭게 조정을 한 거죠. 청년들 반발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년을 꼬시기 위한 아하. 허위 공약이 아니었냐라는 아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꼬시기 위한 허위 네. 공약. 네. 적나라합니다. 우리 박예솔 기자. 예. 네. 야,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보기에. 댓글에서 또한 또 많은 분들이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정부는 뭘 자꾸 돈을 준대. 그 돈으로 연금 개혁을 하거나 맞아. R&D 투자를 하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우와, 정책 누구 아이디어예요? 대표님 보노보노 PPT급이네요. 그런 얘기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나마 봐줄 만한 걸 이상하게 만들어. 어.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정부가 하면 무엇이든지 망한다. 손을 대지 않는 게 답이다. 그런 댓글도 와 있어요. 네. 어이구 참 심각하네요 아주. 네. 지금 20대나 30대, 40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죠. 10%, 16%. 실질적으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까지는 16%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6%라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관심 그냥 끄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추진하는지 모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예 안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네. 2번을 찍은 친구들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찍어놓고도 후회한다. 기대도 안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못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뉴스도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왜 찍었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찍었냐고. 왜 찍었니 너? 그랬더니 네. 뭘 왜 찍었대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찍은 거지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왜 찍었냐 너? 네. 지금 뭐 돌릴 수가 없잖아 뭐.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원동력은 아니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지. 네. 선거 민주주의론에도 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청년 얘기 좀 더 해주시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청년 얘기 좀 더 다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댓글이나 뭐 여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예. 가장 재밌었던 거는 네.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차라리 청년들에게 돈을 더 주지 니네 집 이사할 돈은 있고 국민에게 쓸 돈은 없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보니까 190억인가 더 쓴대요. 네. 경호 비용으로. 무슨 AI 기능을 탑재한 것이고 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갖고 최첨단 과학 기술을 한 걸로 해서 경호 비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190억인가를 더 예산 배정을 한답니다. 불안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경호 비용에도 돈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 그리고 또 변기에 2천만 원 쓸 돈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10만 원이라도 더 줘라.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약주를 드시는구만 이제 불안하니까. 요즘 안 먹는다고 소문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 있어요? 없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몇 톤지 아시죠 다? 네. 가보시죠. 근데 이제 곧 이사를 한. 그거 언제 이사하는 거야 한남동? 8월 31일 날 원래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불안하셔서 이사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뭐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해?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원래 외교부 장관이 있던 공사를 뺏은 거 아니야 자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부부가 자주 간대요 거기를. 공휴일날 가서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뭐 수영장 만든다는 얘기도 그 맞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세계 최호화 관저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거기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원래 외교부 장관 공사니까 네. 관저였는데 참. 하여튼 관저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공개하겠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김건희 씨 돈으로 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 우리 세금을 돈으로 진 어디다 건데. 쓰냐고 예?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국민들 세금을 어디다 쓰냐.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데다 낭비하고 있는다. 아. 썩을 것들이라고 댓글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시계도 줬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연찬회 전날 의원실마다 음. 윤석열 시계를 20개씩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원실마다 20개? 네. 아니 왜? 어? 와, 지역구에 그럼 몇 개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눠주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115명이니까 전달했다고 20개면 합니다. 몇 개입니까? 2,500? 2,500개 더 내줘. 참. 아니 그걸 왜 줘? 그래서 어. 대통령실에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구경도 못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나눠 갖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국가 예산으로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댓글도 보였고요. 안면 있고 벼슬자리 있는 지네들끼리 취임식 초청장 시계 돌리고 보통 국민들은 그저 표나 찍고 박수나 치고 신문 댓글이나 열심히 달아주고 반대자들과 대신 말싸움해주고 이런 거냐? 시계만 오며 별로 탐나지도 않다만 나라 돈 써가며 보통 국민들 기분 상하게 놀지 마라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래 대통령 시계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념품이에요. 네. 대통령 기념품.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청와대를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귀중한 대통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러면 이제 국민은 받아서 고마워하고 이러는 건데 의원실마다 20개씩 뿌려도 2,000개 그냥 네. 홍보용으로 쓰고 있네. 대통령실 한 개 제작하는데 돈 꽤 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국내에서 제작했다 하면서 봉황을 새기고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에서 뒷면에 새기고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돈이 네.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네. 의원실마다 20개씩 뿌릴 돈이면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더욱더 네.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상식인데, 그죠? 네. 그게 정의인데. 무언가 상징성 있는 것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러는 것인가라는 네.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예술 기자의 친구분들도 아예 그냥 외면을 하는군요. 기대하고 했는데 그분들 마음이 뭔가 좀 바뀌겠지. 청년들 삶이 바뀌겠지. 생이 바뀌겠지, 생활이. 그런데 바뀌기는 웬걸 더 나빠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아마 박예술 기자하고 잘 얘기 안 하겠네. 박예술 기자 두려워해갖고 피해 다니는 거 네, 아니에요? 저 피합니다. 피해요? 제가 만나면 막 뭐라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저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설득해서요. 예. 최대한 설득하고 있는데 네. 화가 나더라고 볼 때마다. 화가 나. 아유, 그래도 참으셔야지 어떻게. 속인 사람들에서 나쁜 사람들이지. 속은 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네. 어떡하겠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또 떠들어댔으니까. 그때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박예슬 말입니다. 기자의 민심톡하고. 아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많은 친구들이 몰랐다. 네. 아. 이럴 줄 몰랐다. 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자, 두 번째 우리 박예슬 기자가 준비한 거는 뭡니까? 적었네요.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녹취록이 진짜로 공개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국민들이 얘기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국민들이 대다수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니 저렇게 뻔뻔할 수가. 거짓된 인간이라는 건 예상했지만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고 슬프다. 그리고 또한 와 이래도 검찰은 소환을 안 해요? 야당 대표는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꼬리를 잡아서 쉽게 소환하고 주가 조작 정도면 중범죄 아닌가요? 이미 소환하고 100여 군데 압수수색도 했어야 정상인데 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수없이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있어도 검찰이 막고 있으니 갑갑하네요 라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조건인데 뭐 수사하겠어. 그래서 수사할 사람한테 수사하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끌어내려야 한다. 답이 없다. 답이 어차피 없다. 수사가 이 정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결국 답은 탄핵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 녹취록 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참 핵폭탄을 안고 사는
퍼스트 레디 영부인 같습니다. 정말. 예. 네. 우리가 왜 이런 분을 그렇죠. 견뎌야 하나. 이런 분을 그 영부인으로 모셔야 되나요? 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 예? 박유수 기자 뭐 잘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도대체?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전생에 아침 무슨 뉴스 우리나라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생에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건지 진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네. 김건희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진성준 그 원내 부대표 저희도 한번 모시려 그러는데 네. 권력서열 1위가 누굽니까? 김건희 2위가 누굽니까? 건진법사. 건진법사 네. 한동훈. 아니 3위가 한동훈 장관으로 나옵니다. 그럼 윤석열은 몇이야? 4위요. 4위에 네. 4위로 내려갔어요? 네. 3위였는데 참나. 사실 영순위가 건진법사고 그 다음이 이제 아. 김건희 여사, 그 다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영순이가 건진법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법사가 어. 지금 가장 위에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사권을 다 휘두르는 모양이죠. 네.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관련해서 올라온 민심 댓글 이거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시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억울해하시고 또 분해하셨는데요. 외국이었으면 주가 조작은 중범죄다. 그 엄청난 중범죄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검찰은 왜 똑같이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나라는 네.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이게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랬죠. 지금 뉴스타파 외에는 진짜 언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박예줄 기자 보기했을 때 좀 진짜 언론이 존재합니까? 유튜브 언론 빼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하나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저 오마이뉴스라든가 한겨레 특징 언론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한데 네. 몇 개 언론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측면도 보이죠. 근데 다른 언론들은 이제 그 조중동 프레임에 많이 갇혀갖고 말이죠. 받아쓰기가 거기서 아니라. 아젠다를 딱 생산하면 네. 또 그걸 카피해갖고 쭉 또 뿌리고 이런 언론이 참 태반이라서 우리나라 언론의 대장은 조선일보다. 네. 맞습니다. 네. 참. 그러나 유튜브 언론의 대장은 서울의 소리다. 알겠습니다. 앞장서서 가는 서울의 소리가 되도록 그렇죠. 많은 시민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전선에 있는 거죠. 우리 네, 백운정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예. 백운정 대표께서 주말에도 네. 전주 광주 내려가셨죠? 지금 전국 순회를 돌면서 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으신데요. 네. 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의 소리가 하는 집회는 인원을 많이 동원하고자 하는 집회가 아닌 그럼 어떤 집회예요? 전국을 통해서 이런 집회가 있다. 이런 우리가 촛불 시민들 그리고 많은 민주 시민들이 퇴진과 특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앞장서고 있다를 알리는 홍보용 집회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군요. 네, 조금은 다릅니다. 아.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야지 더욱더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정 대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난주엔 대구를 갔었죠? 네, 그분이. 지난주엔 대회 가셨었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전주를 가셨고 일요일 날은 광주를 가셨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께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윤석열 걸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그래요? 분들도 많고 뉴스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국민분들도 계시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군요. 네. 어. 무엇이 잘못됐고 왜 그럼 이제 퇴진을 해야 그 하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5시, 6시 열리는 광화문에 있는 촛불 대행진이죠.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백운정 대표님은 주로 혼자 독립투사처럼 독립투사. 전국을 혼자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집회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보통은 집회를 2시간 정도 하는데요. 백은종 대표님은 집회를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십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한 4km에서 5km 정도 걸어 다니시고요. 행진하시면서 예. 굉장히 열심히 주말에도 또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시고 그 있기 집회 때문에 신고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집회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가시는 지역마다. 아,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 분들 또 그리고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집회 네. 안내를 받으시고 나오시게 되신다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백은종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시민들이 네. 참여해주시고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이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때는 좀 쉬신답니까? 원래는 추석 연휴 때도 1인 집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랬어요? 제가 네. 민족 고유의 명절이 아니냐. 좀 쉬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됐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잠깐 냈었습니다. 아니, 서울 좀 박예술 기자 좀 쉬고 싶어서 그랬겠지, 그죠? 내 속마음 내가 알아. 네. 우리도 좀 쉬자. 아,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러면은 촛불 대행진에 대해서 취재한 거 좀 토요일 날도 청계광장에서 모였죠? 5시부터 진행됐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어떤 소리가 나왔고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이번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께서 청계광장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근데 네. 이번 집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네. 이 집회 신고를 촛불 행동에서 해놓은 장소에 이 극우 세력들이 와서 양쪽에 포진을 해서 집회 장소를 아니, 그런 일이 압박했습니다. 네. 아, 이거군요. 이거 지금 지금 여기 화면에 사진에 나와 보시면 있는데. 이 특정 인물의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분과 또 다른 분이 어. 집회 장고 신고를 해놓은 장소에 나와서 먼저 경찰들과의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집회 장소를 방해하고 압박하고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 시민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어디 가서 하지 왜? 근데 이때 느낀 건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촛불 시민들이 다시 모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왜요? 생각이 들었던 왜요? 게 이렇게 이제 극우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방해를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구 유튜버들이 그 여사님 초청으로 해갖고 대통령 취임신날 다 가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 초청을 안 못 갔어요? 받은 걸로 아, 알고 이거 있습니다. 초청 명단에서 이름 빠졌어요? 네. 아, 근데 봐야지 그게 아직 초청 명단을 좀 어디 행안부에서 없다 그랬다가 또 있다 그랬다가. 네. 말이 계속 바뀌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신기하다. 저렇게 차를 튜닝하고 저런 비용은 다 어디서 나는지 아주 저것 튜닝한 또한 거구나. 사실 어.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집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저 집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어디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우리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촛불 대행진 집회를 방해하는 거군요. 네.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집회 신고해놓은 미리 장소에 네. 본인들이 집회를 또한 하면서 장소를 침범합니다. 그럼 경찰은 뭐예요? 경찰분들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어떻게 해요? 저희 촛불 시민들이 신고를 해놓은 장소를 사실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지. 이 김상진 무리를 어. 사실 보호를 하고 어.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 여기 장소에 침범했다라고 해도 항의를 해도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가? 경찰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지금 국민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과연? 아 너무 특정 세력을 위해서 네. 본인들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 사람한테 의문이 듭니다. 물어보면 되죠. 그 과거에 밀정짓 했다고 지금 징후가 농후한 네. 그건 누구죠? 이름이? 김순호 경찰국장. 네. 그분한테 한번 민원을 해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경찰국장이 책임져야지 이거 법 집행을 공정하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한 사람만 나왔어요. 구구 유튜브가 또 한 명 나오지 또 한 않았어요? 명 나왔고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분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워낙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게 굉장히 이게 저는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식 날 여사님 초청으로 해서 구구 유튜버들 30명을 네. 초청했다는 일단 밝혀진 것만 해도. 그리고 지난 8월 15일 날 정가운 목사인가요? 그 네. 사람이 8.15 주사파 척결이라 그러면서 또 구구 유튜버들 동원해갖고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큰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우리 저 박예솔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그렇죠. 그거 자금 출처 이 또한 예서가 밝혀야 어려워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여사님 초청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왔다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관리한다. 대선 때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리가 명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징후가 뚜렷하다 저는. 네.
의혹이지만 하여튼간에 말 잘못하면 또 네, 말 잘못하면 또 명예훼손으로 또 저희 또 고발당합니다. 명예훼손이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포로. 아니 선거가 아니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네. 선거 기간 아닙니다, 박예수 네. 기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김용민 의원이 와 계시. 네, 김용민 의원님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오랜 시간을 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이제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수 네. 기자 매주 하시니까 네. 오늘 김용민 의원께 좀 양보하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영하 교수님 화이팅! 네. 우리 민주시민분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민주당에서 항상 고군분투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국민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계시는 김영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민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요, 그죠? 아, 괜찮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시작돼서 맞아요. 일들이 좀 많아지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열심히 나와서 말씀드려야죠. 상임위가 지금 어디로 배정되셨어요? 저는 지금 산자위입니다. 산자위. 네. 네. 전에는 법사위 하셨는데 네, 네,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2년마다. 그러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도 법사위를 가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예. 네,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한 못 가겠다라고 좀 버티다 보니까 네,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저를 법사위에서 뺐죠. 아 진짜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법사위원장 왜 넘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 난 말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넘겼다라고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약속은 또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약속을 그 이전에 원내대표가 했던 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요. 최근에 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같이 합의했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사실 안 지켰어요.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수 7대 6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또 깨면서 동수로 만들었거든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법사위 넘기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사개특위를 만드는 약속은 안 지켜도 안 되는 약속이다를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민주당 의석수 맞아 정말? 그러니까. 169석 맞아? 아니 널리 모순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이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고 우리가 그들의 실수하는 걸 지켜보겠다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법사위원장만 안 넘겨줬으면 지금 의원이 발의하신 특검법안 네. 그 외에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서 얘기했던 뭐 입법과제 100개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 그냥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도 참. 어렵게는 갈 수는 있겠지만 왜 굳이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다시 뺏어올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임하지 않는 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했기 때문에요. 그럼 김도우 위원장을 우리가 많은 공격을 해야겠구만 스스로 사임하게. 하여튼 참. 자 오늘 오늘 의총이 있죠 의원님. 그 얘기부터 좀 잠깐 할까요? 예, 2시에 있습니까? 2시에 있습니다. 10시에는 저기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고요. 네, 그죠? 네. 오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의원님 의견 잠깐 듣고 본 주제로 들어갈까요? 네. 인사청문회 관련하고 또 네. 그다음에 의총 문제하고 예. 네. 의총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문제가 거론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는 제가 뭐 직접 그렇죠. 예. 참여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그 지금 검찰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뭐 고민도 있고, 네. 예, 제가 문제 제기를 과거에 한 번 하게 됐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도 네. 자기를 조사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막 그 거센 항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언제까지 니들이 가는지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갇혀 있고 네. 우리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이거든요. 네. 검찰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잘못하지만 국민들 잘못하는 거 검사들이 단죄하는 그 역할만 하지 우리는 잘못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예. 무오류의 집 그럼요. 있는 사람 같아. 그것에 너무 많이 갇혀 있고 실제 잘못을 하더라도 덮어주고 봐주게 하는 게 뭐 비일비재하고 일상이었죠. 네. 예, 그랬는데 그랬던 것에 거의 정점에 있었던 것으로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 언론에까지 나왔던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다는 게 굉장히 뭐 부적절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네. 뭐 그 영장 청구 정보를 유출했다 안 맞아요. 했다 뭐 예, 이런 예, 지금 논란들도 예, 예. 있고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법사위에서도 그 문제가 좀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의총은 뭐 어떻게 네. 어제 그죠 사무총장께서 아주 세게 얘기하시던데 네. 의총 분위기 잡으려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오늘 의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내일 출석 요구를 받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래서 출석 요구에 대한 뭐 의견도 교환할 것이고 네. 지금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논의를 할 것 그 얘기도 같습니다.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께서도 그 소환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는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죠? 네, 의견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그럴 걱정 것 안 같습니다. 해도 좀. 네, 네. 그래서 정정당당 그런 논란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가 정정당당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예? 아니 게다가 이미 서면 조사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계셨거든요. 예. 아, 서면 조사 요구 오면 거기 서면 조사 답변 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이게 지금 추석 직전에 소환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소환 그 출석 요구를 해서 정기국회 시작에 그 모든 뉴스를 출석 요구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가 검찰이 계속 보여왔던 아주 안 좋은 정치 검찰의 모습인데 그것을 지금 반복하는데 거기에 순순히 또 따라가 줄 이유는 없죠. 네. 오히려 그런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으로 그럼 김건희는 왜 아직도 소환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치 현장에 계시니까 네. 왜 그러한 수를 썼을 거라고 보세요? 왜 그 6일날 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거 갖고 올가맬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예,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은데 뭐 기소다 수사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네.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너무 낮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예. 사정 정국을 통해서 좀 반등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혹은 그 지지율 좀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좀 아니냐가 있지 맞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일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적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궁금해. 네. 뭐예요?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목적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자기의 정적 혹은 잠재적 정치 경쟁자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뭐 지금 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한동훈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거 아니냐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정적들이 있죠.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일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도 몇 명 있을 겁니다. 이준석. 네, 등등등 유승민 있을 겁니다. 뭐 예,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선 가도에 그 경쟁을 하거나 잠재적 경쟁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미리 싹을 자르려는 시도를 계속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뭐 지난번 대선에 나왔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들을 검찰에서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 조선 시대 왕조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네, 드라마 그렇습니다. 뭐 예. 태자 뭐 해갖고 세자들이 뭐 해갖고 쫙 하는 거 말이죠. 그럼요. 실제로 이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도요. 그 전두환의 후계자를 어떻게 키워서 지명할 것인가를 회의하는 회의처가 만들어져서
문건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군부정권에서. 예, 그래서 뭐 전두환보다 똑똑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전두환을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앞으로 대퇴임 이후에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색무취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해서 찾아내고 막 하는 그런 작업들을 벌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리고 연장하면서 그 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독재 권력들, 수구 보수 정권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 군부 있습니다. 집단이나 검찰 집단이나 별 차이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집단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군부 세력이 뭔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그게 폭력인지 알거든요. 보인다 예. 이거죠. 근데 검찰이 하는 방식은 폭력이지만 음. 법에서 하는 것처럼 법의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겁니다. 압수수색해. 그럼 막 압수수색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폭력 같은데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에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한 대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검찰의 그런 태도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확실하게 나눠버려야 맞아. 절대 그런 짓을 못하는 것이죠. 이번 일 이 정권 겪으시면 국민들이 검찰개혁 먼저 하자고 더 소리쳐 치실 것. 전에도 그러셨지만. 네. 하여튼 오늘 주제 자, 특검법 얘기를 때문에 오늘 의원님을 모신 건데요. 특검법 발의 왜 하셨어요? 그것부터 좀 듣죠. 네. 뭐 잘 예상하시는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그 내부 사정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수사기관엔 도저히 맡길 수 없다. 아직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수사의 의지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자백한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지금 무혐의를 하거나 무혐의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무조건 봐주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음.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대선 과정에서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후보 본인, 네. 부인, 장모의 비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으로 하는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수사만 별도로 떼서 특검을 네. 빨리 진행하자. 라는 취지로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 것이고 네. 그리고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이후에도 몇 가지 의혹들이 더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수의 계약 문제 그것도 문제죠. 예, 그것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해외 순방에서 민간인이 따라가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 이것도 수사 범위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새로 생긴 의혹들에 대한 것도 수사 범위에 넣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또 발의했습니다. 넣으셔야 될 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뭐 나와 하여튼 양파 껍질 까듯이. 그거 이제 아마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아. 좀 나왔으면 더 추가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절차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법이 합의가 되면요. 그렇죠? 네. 네, 특별 검사를 두 사람인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지명하고 네. 임명해서 진행되는 거죠. 네, 네. 자, 근데 법사위원장을 지금 뺏긴 상황인데 먼저 우리 민주당 당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은 네. 사실은 제가 발의를 했을 때만 해도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한테도 반대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전화 와서 왜 그거 했냐고 역풍 맞는다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지나다니면서 얘기하거나 의원 뭐 소통방에서도 예. 뭐 역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그 이제 당 새로운 지도부가 특검에 대해서 공개적인 뭐 발언들을 몇 차례 한 것들도 영향이 있었고 네.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그 결정적이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보도한 이후에는 당내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에서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이것을 마냥 반대하거나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재명 당대표도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평등하지 않느냐? 누구의 부인이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부인이면 명백한 것도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그 헌법 체제 하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특검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관철될 거냐?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 뭐 완전히 난리를 칠 테고 그렇죠. 이것이 관철될 거냐? 과연 국회에서 예. 그러한 정치 현실의 문제입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첫 번째는 국회 법사위를 잘 넘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그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본회의까지 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 예,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특검법은 법사위법이니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도우 법사위원장은 아마 절대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논의를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네.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단독 의석수로는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가 없고 그래요. 네,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해야만 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분 한 분만 협의해 주면 되는 예, 건가요?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함께 갈지는 아직은 뭐 제가 얘기를 직접 나눠본 건 아니니까 미지수인데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져서 네. 조정훈 의원도 그 민심을 읽으면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랑 네. 네, 거기까지 가지 않거나 거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조정훈 의원이 추진하고 싶어하는 또 법사위 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같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처리하자라고 어떤 타협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 충분히 있다라고 패스트트랙 봅니다. 태우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좀 걸리죠. 네, 걸리는데 그 저기 해당 상임위에서는 180일이 걸립니다. 180일 네, 6개월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법사위법은 다시 법사위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렇죠.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서 다른 법들보다는 좀 빨라요. 네. 그래서 한 90일 정도는 단축되죠. 그래요? 네. 3개월 정도 네, 우리가 네, 네. 움직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그럼 네, 법사위- 180일이니까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통과됐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네. 많은 이제 지금 하여튼 뭐 우리가 풍경이 이제 예상됩니다만 하여튼 네, 네. 국회 풍경. 그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그런다면요. 네. 내 부인 건드리지 마. 네.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네.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무조건 법이 가결이 됩니다. 가결되는 거죠. 통과돼 공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은 당연히 행사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때의 정치 상황을 고려 나중에 해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네, 즉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 안 시키는 것을 정치적으로 모험하기는 그러네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오히려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특검을 최대한 유리한 사람 임명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그 특검이 무혐의 수순을 밟게 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취하려고 하죠. 그 특검을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는데 합리적인 생각에는 예, 합리적이면 합리적이면 근데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상설특검법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상설특검. 네, 상설특검법은 지금 이제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있죠. 있고 예, 예. 예.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네.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검이 발동되는 게 네. 이제 상설 특검법인데요. 네. 예, 이게 현실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져요? 네,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설 특검을 발의를 하려면 결국엔 또 법무부 장관이나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그거는. 예, 네, 거의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장관 또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잖아요. 전화 통화도 많이 예. 하고 아주 말이에요. 네, 굉장히 사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예, 본인은 사적인 통화 아니다.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때 물어봤어요. 그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고 받았냐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연락이 안 될 때 뭐 급할 때는 뭐 배우자에게 연락하고 그럴 일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연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제가 그 도대체 말이 되느냐 아니 비서지니까 비서 라인이 있으니까 총장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지 네. 왜 배우자에게 하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검찰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봤더니 그게 이상한 거다. 그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예. 절대 그게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짜 친분 자랑만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내가 최고다. 네. 잘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고 내가 실세다. 네. 날 나는 이렇게 건드리지 수시로 마. 통화한다. 수시로 통화한다. 네. 그게 원래 수시로 통화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 최고 실세 아니에요? 그럼요. 측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원님 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검찰 수사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국민 사람들 많이 해요. 언론도 그러고 있죠. 얘기하고 일본 언론에서. 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특검법 발의하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출석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시기가 훨씬 더 먼저 예. 얘기한 거니까. 특검을 먼저 얘기했고 제가 네. 먼저 발의를 했고 네. 예 그랬더니 그 뒤에 지금 출석 요구를 검찰이 한 건데 거꾸로죠. 그리고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네. 밥상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출석 요구를 무리해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거랑 앞으로 우리 저기 이제 10월에 국감이 있는데 그렇네요. 예, 국감 예고편입니다. 국감은 사실 야당의 시간이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네. 추측되는데 네. 그때마다 검찰발 뉴스로 이렇게 계속 막고 브레이크를 걸고 뒤덮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0월달에 국감 시즌에는 네. 검찰발 뉴스와 국회발 뉴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그 한동훈 장관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그런 추정이 드는데.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태풍도 몰려 들어오고 지금 네. 그거에 대한 해결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정쟁을 유도시켜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럼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괘씸해요. 그래서. 네네. 국회 마비시키고 우리는 시행령 가지고 다 하겠다라는. 시행령이 거기서 숨어 있구나. 네, 아주 그 좀 나쁜 예, 법치주의를 가장한 아주 나쁜 정치를 하는 것이죠. 지지를 가장한 아주 나쁜 정권이다. 네. 거기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원님은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정치 현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바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문제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뭐 의견 교환들은 있는데 네. 현재는 그 대다수가 탄핵은 지금 마지막에 쓰는 카드니까 좀 천천히 가자라는 네. 얘기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현재 결정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지금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급브레이크를 걸어줄 수가 있다. 그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의원들의 아직 입장들은 상당히 소극적인 상태에 장관 머물러 탄핵은 있어요. 과반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헌재로 가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탄핵 발의가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탄핵안을 만들어 놨는데 네. 발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100명의 동의를 받으려면은 사실 법률안은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가 되기 때문에 특검법은 발의가 쉬워요. 그런데 탄핵안은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이제 소극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동의를 뭐 받고 있지 왜 그 못하죠.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 역풍입니까? 역풍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역풍이 분다는 거죠? 예, 역풍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법사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잘못을 잘 지적할 수 있으니까 법사위를 조금 더 기다려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이제 법사위에서 잘 중심을 잡아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그건 하지만요. 견제의 기능이죠. 그냥. 네.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 역풍 얘기하는 사람들의 네. 가장 큰 고민은 그분들의 고민은 저는 예. 동의하지 않지만 예, 그분들의 고민은 한동훈 장관을 나중에 진짜 또 대선 후보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줘서 결국에 대통령 만든 것처럼 그런 일 만드는 거 뭔 아니냐라고 논리야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저는 반대로 네. 그때 확실하게 그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아. 그때 탄핵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끝나고 대선에 출마 자체를 못 합니다. 맞아요. 탄핵되면. 아.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음. 탄핵하면 큰일 난다, 역풍 인다, 난리 나서 탄핵도 못 시켰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법원에서는 징계 맞다, 징계 사유 인정된다라고 맞아요. 했기 예. 때문에 탄핵했어도 헌재에서 그 기각될 가능성이 낮았던 거죠. 탄핵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국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역풍이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진실의 땅 위에 서 있으면 뭐가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의 관점과 진실의 관점이 있고 그 가치가 있으면 네.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럼요. 가야 되거든요. 네. 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나중에 민주당이 떳떳하게 지면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정치적 책임만 나중에 거꾸로 지는 저희 그래서 선거 다 졌습니다.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만 계속 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실행하고 네. 실행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좀 이제 져보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에 항상 맞습니다. 계시는 것 같아 그냥. 맞아요. 거기서 그냥 다행히 우리 새 당 지도부는 조중동 프레임에 그 갇혀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도 아침에 그 언론사 브리핑들을 받아보는데 조중동은 빼는 것으로 그래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동안에는 언론을 통해서만 항상 그 민심과 여론을 그 습득하는 청취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동향, 온라인 여론이 사실은 그 보수 언론을 보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여론들과 거기서 생산되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상 여론을 지배해요. 그럼요.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의 네. 댓글들이나 이 채팅방에 도는 댓글. 그럼요. 예, 이거죠. 예,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민심과 여론인데 이것을 전혀 보지 않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었을 때에는 이 여론을 우리 살펴야 된다. 이 여론 동향을 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주장해서 대선 때 잠깐 일부 좀 그 시범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새 지도부는 그걸 이제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이 많이 바뀌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을 같이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싶습니다. 당 지도부 인선하는 문제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발굴해서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저 주류에 계셨던 분들은 좀 뒤로 좀 빠지시고. 그럼 그 탄핵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 탄핵 사유가 어떤 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법원. 네, 왜냐하면 그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된다.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그 한동훈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과 헌재 결정이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진짜로 한동훈 장관 혼자가 상권을 다 쥐어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고 반헌법적인 데다가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번에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려놓은 것. 네. 예, 이것이 이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그 탄핵 사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이번에.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대단위의 인사를 단행했거든요.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의 징계 사건에 대한 변호인 해임 사건, 변호인 해임해버리지 않습니까?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사유가 해임했죠. 예, 이런 것들은 이해 충돌의 문제에 바로 직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핵 사유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네.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네. 한동훈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채널A 사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핸드폰 네네. 잃어버렸. 밝힌 비번. 네. 그리고 검찰이 그거를 무혐의로 전결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체 사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검언유착의 네.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게 이 채널A 사건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감찰을 막았고 수사를 막았고 왜 막았겠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 그러니까 감찰을 방해받았던 수사를 방해받았던 감찰부장의 그 진술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때의 증언은 이겁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네. 채널A 사건은 한동훈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 몸이었던 것 같다. 이게 남의 사건이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매우 강력하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고 눌러서 여기까지 온 아주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대국민 사기를 친 정말 심각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출범의 정통성 자체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억지로 덮어놨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서 진실을 네.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그것도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부분이 제대로만 알려진다 그러면은 그럼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지금 특검 부분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네요.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떡하지 이거 막으려고 했구만. 하여튼 어떡하지 핸드폰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럼요. 네? 검찰에서는 이제 비번 못 풀었다 그러고 무혐의 처리. 거기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김건희 여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의 통화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도 다 있는 거죠. 다 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당시에도 막 여러 번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네. 채널A 사건 하나였겠냐. 그러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저렇게 논의하고 뒤에서 공식 라인이 아니라 뒤에서 상의하고 처리를 해왔겠느냐, 혹은 조작을 해왔겠느냐. 그리고 언론에 또 예. 흘리고 조작하고 그렇죠. 커넥션 갖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증거물이다. 증거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저는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2의 태블릿 PC네요, 완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뭐. 네, 그럼요. 그 이제 그럼 핸드폰 없애버려서 뭐 안 되나요, 그건? 그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없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사실은 공수처에 그 휴대폰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실은 핸드폰 사본이 남아 있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수처에 만약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에 있는 사본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 네, 네, 네.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또 요즘 세상이 굉장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본이 누군가 또 맞아. 맞습니다. 예. 예전에 장자연 사건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했을 때 그 네. 과거사위원이었는데 네. 장자연 사건을 하는데 장자연 사건 중에 굉장히 특이했고 문제가 제기 많이 됐던 게 경찰에서 조사했던 중요한 디지털 증거들이 네. 검찰로 안 보내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장자연 씨의 휴대폰 포렌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안 보내진 겁니다.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라고 막 지적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이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고 제공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면 특검이 도입되면 그런 또 여기저기서 제보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폭탄을 사실상 원래 그렇게 이상한 정권 표현을 좀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한 정권은 그 내부에 폭탄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역사적으로요. 그럼요. 거기서 나왔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좀 뭐 우리 열심히 싸우고 또 얘기하시고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진행해 나가시면은 네.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냐 그런 확신을 네. 갖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 얘기는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는 뭐 이상민 장관도 지금 탄핵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일부 좀 받은 상태인데 네. 네, 그것도 경찰국 신설이 네. 경찰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게 또 그것도 명백하거든요. 수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도 탄핵을 같이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신임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지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분들의 동의도 중요할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검찰 소환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좀 압박감도 많이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잘 민주당이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들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네요. 네. 의원님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시트마에 워낙 많이 글들이 올라와서요. 의원님한테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기가 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의원님, 우리 개혁 요정 김은미 의원님, 우리 PD가 그렇게 카피를 달았더라고요. 예. 제가 개혁 요정을 쓰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이 안 돼서요. 그 김영민 PD 그분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제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개혁 요정을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돼야 검색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개혁에 또 한 발 더 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하여튼 두려움 없이 끝까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은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 실어주시고요. 정말 정치를 움직이는 거는 민심이다라는 것은 뭐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많이 움직여 주셔야 정치권이 거기에 그 맞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이 그 민심이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뉴스 코멘터리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사실요. 근데 오늘 김영민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동접자 수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유영아의 생활정치도 동시동출되고 있는데요. 네. 동접자 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조회수도 많이 늘 것 같고요. 또 의원님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따로 클립을 또 만들어서요. 저희들이 또 막 뿌리고 말이죠. 그럴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현안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김건희 특집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했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녹취록 문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도 해드렸고요. 또 민심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용감하게 용기 있게 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김영윤 의원께서 특검법 발의를 하셨죠. 꽤 됐습니다. 오늘 모셔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취지, 내용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건지 또 이후의 과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뭐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참 바쁩니다. 그죠? 다른 일로 바빠야 되는데 이것을 바쁘다는 것.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통령 부인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추석을 앞두고서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을 꼽혔으니까. 네, 하여튼 오늘 저희들 장시간에 걸쳐서 뉴스 코멘트를 진행했는데요. 내일 아침 8시에도 저희들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